아버님, 냄새나니까 지하실로 내려가세요. 며느리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손님들 오는데 불편하잖아요. 30년간 법정을 지켜온 판사 출신이었습니다. 수많은 범죄자들을 심판했던 제가 이제는 냄새난다는 이유로 지하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밥은 따로 차려지고 화장실 사용 시간도 정해졌으며 손님이 오면 숨어 계세요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아들은 무기력하게 고개만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은퇴한 판사의 습관이 무엇인지, 증거를 모으고 진실을 밝히는 일이 제게 얼마나 익숙한 일인지, 그 순간 제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냄새난다며 무시당하던 노인이 며느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떻게 정의를 실현했는지, 그리고 며느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었는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응원이 됩니다.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 늘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아들이 차에서 짐을 내렸습니다. 저는 뒷좌석에서 천천히 내렸어요. 허리가 좀 불편했거든요. 70년을 살다 보니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아들이 사는 아파트구나. 고개를 들어 건물을 봤어요. 25층짜리 아파트,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아들이 잘 살고 있구나. 마음이 흐뭇했어요. 정민아, 무거운 거 내가 들게.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할게요. 아들이 캐리어를 끌었습니다. 저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7층 버튼을 눌렀어요. 올라가는 동안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원이가 방 준비해뒀어요. 그래, 고맙구나. 좁지만 괜찮으실 거예요. 괜찮아. 내 집인데 뭐.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걸어 집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지원이가 서 있었어요. 아버님 오셨어요. 그래, 오래간만이구나. 들어오세요.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그렇지 않았어요. 미소가 어색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깨끗했습니다. 흰색 소파, 대리석 테이블, 큰 TV. 잘 꾸며놓았더군요. 신발을 벗었습니다. 실내화를 신으려는데, 아버님, 이거 신으세요. 며느리가 낡은 실내화를 내밀었어요.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밑창이 달아 있었어요. 고맙다. 그냥 받아 신었습니다. 거실로 갔어요. 소파에 앉으려는데, 아버님, 거기는 손님용이에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 그래? 네. 여기 앉으세요. 구석에 있는 작은 의자를 가리켰어요. 접이식 의자였습니다. 앉았습니다. 불편했어요. 등받이가 너무 곧았습니다. 아들이 짐을 들고 왔어요. 아버지, 방 보여드릴게요. 따라갔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작은 방. 문을 열었어요. 좁았습니다. 작은 침대 하나, 낡은 옷장 하나. 창문은 있었지만 작았어요. 여기가 제 방이구나. 어때요? 괜찮으시죠?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래,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뭐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집이 아니니까요.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꺼내 옷장에 넣었어요. 책도 몇 권 꺼냈습니다. 30년간 판사로 일하며 모은 법률 서적들, 소중한 것들이었어요.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아버님, 응? 식사는 따로 하실 거예요. 따로? 네. 저희는 출근 시간이 빠르고 늦게 들어와서요. 아버님은 편하신 시간에 드세요.
그래, 알겠다. 그리고 화장실도요. 화장실? 저희가 아침에 급하게 쓰니까 아버님은 오후에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그렇지 않았어요. 알겠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았어요. 작은 방, 낡은 가구, 따로 먹는 식사, 정해진 화장실 시간,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게 내가 살 곳이구나. 창밖을 봤어요. 다른 아파트들이 보였습니다. 불이 켜진 창문들, 저마다의 삶이 있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나가봤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고기, 찌개, 나물들. 맛있어 보였어요. 저도 앉으려고 했습니다. 아버님 건 부엌에 있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작은 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밥 한 그릇, 김치 조금, 달걀 프라이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혼자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 소리. 저는 혼자였습니다. 설거지를 했어요. 제 그릇만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하얀 천장, 금이 가 있었어요. 이곳에서 얼마나 지내게 될까 생각했습니다. 한 달, 석 달, 아니면 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일어나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꺼냈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쓰기 시작했어요. 첫날, 작은 방, 따로 먹는 밥, 정해진 화장실 시간, 30년간 판사로 일하며 익힌 습관, 기록하는 것, 증거를 남기는 것, 그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판결은 끝났지만 인생은 아직 재판 중이군. 중얼거렸습니다. 펜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제 방은 어두웠어요. 작은 스탠드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일찍 일어났어요. 평생 습관이었거든요. 6시, 거실로 나갔습니다. 조용했어요. 아직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했어요. 문을 열려는데 아버님,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놀라서 돌아봤어요. 지금은 안 돼요. 뭐? 저희가 먼저 써야 해요. 출근 준비해야 하니까. 하지만 오후에 쓰시라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참았습니다. 오후까지요. 그게 첫날이었어요. 손님이 아니라 남는 사람. 환대받는 게 아니라 참아야 하는 사람. 저는 그렇게 이 집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아니, 일부도 아니었어요. 구석에 밀려난 존재. 그게 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규칙들이 생겼어요. 아니, 규칙이라기보다는 제약이었습니다. 아침 6시, 알람 소리에 일어났어요. 하지만 방에서 나갈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준비하는 시간이니까요. 문틈으로 소리가 들렸어요. 샤워하는 소리, 드라이기 소리, 식탁에서 부딪히는 그릇 소리. 저는 그저 기다렸습니다. 8시가 되어야 나갈 수 있었어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둘 다 출근했더군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식탁 위에 쪽지가 있었어요. 아버님, 밥은 전자레인지에 있어요. 며느리 글씨였습니다. 전자레인지를 열었어요.
플라스틱 용기가 하나. 어제 먹다 남은 밥이었습니다. 덮였어요. 딱딱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김치통이 보였습니다. 꺼내서 먹었어요. 그게 아침 식사의 전부였습니다. 혼자 먹는 밥. 소리도 없이 먹었어요. 설거지를 했습니다. 제 그릇만요. 거실로 나갔어요. 소파에 앉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어제 며느리가 말했거든요. 아버님, 소파는 손님용이에요. 구석에 있는 접이식 의자로 갔습니다. 앉았어요. 불편했습니다.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보다가 채널을 돌렸어요. 재판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변호사들이 논쟁하고 있었어요.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30년간 제가 있던 자리, 이제는 TV로만 보는 세상. 한숨이 나왔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반찬이 없었습니다. 라면을 끓였어요. 간단하게요. 먹고 또 설거지했습니다. 오후가 되었어요. 할 일이 없었습니다. 책을 읽으려 했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창밖만 봤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6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왔어요. 다녀왔니? 인사했습니다. 네. 며느리가 짧게 대답했어요. 표정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가방을 소파에 던졌어요. 저는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며느리가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와줄까? 물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냉정하게 거절당했습니다. 거실로 돌아갔어요. 아들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민아. 네, 아버지. 오늘 일은 어땠니? 그냥 그래요. 짧은 대답이었어요. 시선은 TV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말을 걸지 못했어요. 저녁이 차려졌습니다. 또 따로였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식탁에, 저는 부엌 구석에. 오늘 메뉴는 찌개였어요. 김치찌개. 하지만 제 그릇에는 국물만 있었습니다. 건더기가 없었어요. 밥과 김치.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혼자 먹었어요. 거실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이거 맛있다. 아들의 목소리. 그치? 오늘 잘 됐어. 며느리가 웃었어요. 저는 국물만 떠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아니, 서러웠습니다. 식사가 끝났어요. 설거지하려는데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응? 내일부터 화장실 시간 정해드릴게요. 시간을? 네. 저희가 아침에 급하니까. 아버님은 오후 3시부터 4시까지만 쓰세요. 1시간만? 네. 그 시간이면 충분하시죠? 며느리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협상의 여지가 없었어요. 알겠다. 고개를 숙였어요. 며느리가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화장실 사용 시간까지 정해지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방으로 돌아갔어요.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일주일째. 밥은 여전히 따로. 화장실 시간 제한됨. 오후 3시 4시. 기록했습니다. 담담하게요. 감정을 배제하고 그저 사실만 적었어요. 이게 증거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는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3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문을 열었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잡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아버님. 며느리의 목소리. 뒤돌아봤어요. 뭐 하세요? 화장실 가려고. 지금 몇 시인데요? 3시 10분쯤. 3시부터 4시까지라고 했잖아요. 이미 시간 아닌데. 며느리가 코웃음 쳤습니다.
아버님 냄새 때문에. 뭐라고? 냄새 나잖아요. 좀 씻고 나오세요. 며느리가 코를 찡그렸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냄새? 네. 노인 냄새요. 며느리가 돌아섰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작게요. 하지만 들렸습니다. 정말 지겹다. 그 한마디, 제 가슴을 찔렀어요.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갔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70년을 산 얼굴, 주름진 얼굴. 나는 냄새가 나나?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옷을 냄새 맡아봤어요. 평범한 빨래 냄새였습니다. 손을 씻었어요.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나는 냄새가 안 나. 확신했어요. 하지만 며느리 눈에는 냄새나는 노인. 그게 저였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며느리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냄새 나잖아요. 노인 냄새요. 정말 지겹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30년간 법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판결했던 저. 이제는 냄새난다는 이유로 며느리에게 모욕당하는 신세. 노트를 꺼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썼어요. 며느리, 나를 냄새난다고 함. 노인 냄새. 지겹다고 중얼거림.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어요.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펜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차가운 달빛. 제 마음 같았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중얼거렸어요. 30년 판사로 살았는데 이제는 냄새나는 짐 신세인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노트를 덮었어요. 하지만 기록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모욕의 기록. 언젠가 증거가 될 기록.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아니, 익숙해진 척했습니다. 작은 방, 따로 먹는 밥, 정해진 화장실 시간, 모든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달랐어요. 매일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 목소리, 웃음소리.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며느리가 현관에서 누군가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언니, 오랜만이야. 친구인가 봅니다. 3명의 여성이 들어왔어요. 모두 며느리 또래. 깔끔하게 차려입었더군요. 거실로 갔습니다. 저도 인사하려고요. 안녕하세요. 말했어요. 여성들이 저를 봤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며느리가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뭐니? 잠깐 방에 계세요. 뭐? 손님들 왔잖아요. 며느리가 제 팔을 잡았어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버님, 제발이요. 속삭였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저를 복도로 밀어냈어요. 좀만 계세요. 금방 끝날 거예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복도에 서 있었어요. 손님이 왔는데 내가 숨어야 하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 와인 따르는 소리, 잔 부딪히는 소리.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어요.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 배가 고팠습니다. 점심을 못 먹었거든요. 문을 열고 나가려다 멈췄어요. 아직 손님들이 있을 거예요. 다시 앉았습니다. 참기로 했어요. 거실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신경 안 썼어요. 그냥 잡담이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원아, 요즘 어때? 며느리 친구 목소리.
뭐가? 며느리가 웃었어요. 시아버지랑 같이 사는 거 괜찮아. 며느리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진짜로? 또 다른 친구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말했어요. 솔직히? 응. 완전 짜증나. 제 귀가 쫑긋했습니다. 아이고, 그럴 줄 알았다. 친구들이 웃었어요. 며느리도 웃었습니다. 우리 시아버지요? 응. 그냥 폐품이에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폐품. 그 단어. 폐품이라고? 친구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있잖아. 그냥 쓸모없는 거. 며느리가 계속 말했어요. 하루 종일 집에 있고, 밥만 축내고, 냄새까지 나고,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낄낄대는 소리. 며느리도 같이 웃었어요. 진짜 답답해 죽겠어. 얼마나 더 있을 건데? 몰라. 계속 있겠지 뭐. 에휴, 힘들겠다. 진짜 힘들어. 며느리가 한숨 쉬었어요. 그래도 남편 아버지니까. 그게 문제지. 쫓아낼 수도 없고. 친구들이 동정하는 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말했어요. 솔직히 빨리 요양원이라도 갔으면 좋겠어. 세상에. 친구들이 놀란 척했어요.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건배.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저는 침대 끝에 앉아 있었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배품, 쓸모없는 것, 냄새나는 것, 요양원에나 가야 할 것. 그게 며느리가 보는 저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었어요. 수치심이었습니다. 30년간 법정에 섰던 제가, 수많은 범죄자들을 심판했던 제가, 이제는 며느리 친구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계속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귀를 막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친구들이 가는 모양입니다. 안녕. 다음에 또 봐. 문 닫히는 소리. 조용해졌어요. 저는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아버님, 나오세요. 며느리 목소리.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버님? 다시 노크. 응. 겨우 대답했습니다. 저녁 드세요. 며느리가 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초라한 모습, 늙은 모습, 폐품 같은 모습. 정말 폐품인가? 거울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거실로 나갔습니다. 부엌에 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역시 따로. 밥과 김치, 국 한 그릇.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어요. 하지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폐품이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억지로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예능 프로그램이었나 봅니다. 저는 혼자 먹었어요. 소리 없이 투명인간처럼 식사를 마쳤습니다. 설거지를 했어요.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방으로 돌아갔어요.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한 달째 며느리 친구들 방문. 나를 폐품이라고 함. 쓸모없다고. 요양원 보내고 싶다고. 또박또박 적었어요.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판사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냉정해야 해요.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배웠거든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 별이 보였습니다. 저 별들도 나를 폐품으로 볼까? 웃음이 나왔어요. 쓴 웃음.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숨어있던 시간, 들었던 말들, 폐품이라는 단어, 모든 게 선명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뒤척였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어요. 악몽을 꿨습니다. 법정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판사가 아니었습니다. 피고인이었어요. 며느리가 판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인은 폐품입니다. 요양원으로 보냅니다. 망치를 내리쳤어요. 쾅! 깨어났습니다.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꿈이었구나. 안도했어요. 하지만 현실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상은 계속되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졌습니다. 제 안에서요. 분노가 가라앉았어요. 슬픔도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차가운 이성이 돌아왔어요. 판사로서의 본능. 그게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출근했어요. 8시.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갔어요. 평소처럼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남은 밥을 꺼냈어요. 데우려고 전자레인지에 넣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쓰레기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넘쳐나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버리지 않았나 봅니다. 치워야겠다 싶었어요. 봉투를 꺼냈습니다. 묶으려는데 뭔가 보였어요. 종이 뭉치, 구겨진 서류들, 쓰레기 사이에 섞여 있었습니다. 꺼냈어요. 펼쳤습니다. 보험 서류였어요. 실손 의료보험 청구네요. 날짜가 최근이었습니다. 지난달. 저는 계속 읽었어요. 입원 치료비 청구 500만 원. 진단명 추간판 탈출증. 입원 기간 2주. 이상했어요. 며느리가 입원했나? 기억이 없었습니다. 한 달 전에도 며느리는 매일 출근했어요. 입원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른 서류도 봤어요. 또 보험 청구네요. 이번에는 300만 원. 진단명 경추염좌. 통원 치료 1개월. 지난 석 달치 서류가 나왔습니다. 모두 보험 청구. 총액을 계산해 봤어요. 1,500만 원. 손이 멈췄습니다. 30년간 법정에서 일했어요. 수많은 보험 사기 사건을 봤습니다. 이건 익숙한 패턴이었어요.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진단서 발급 병원. 모두 달랐어요. 강남의 작은 병원. 신촌의 개인의원. 분당의 정형외과. 한 곳에서 계속 받지 않았습니다. 의심을 피하려는 거겠죠. 영수증도 있었어요. 구겨진 영수증. 약국 영수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날짜는 입원 기간 중인데 병원이 아니라 약국에서 받았습니다. 입원 중이면 병원에서 약을 받아야 해요. 약국에 갈 이유가 없죠. 더 뒤져봤습니다. 쓰레기통 맨 밑에 또 다른 서류가 있었어요. 꺼냈습니다. 세무 서류였어요. 사업자 등록증 사본. 며느리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원무역. 회사 이름이었어요. 며느리가 회사를 운영해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거래 명세서도 있었어요. 수출입 거래네요. 금액이 컸습니다. 수억 원 단위.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거래처 이름들. 중국 회사들이었는데 주소가 이상했습니다. 모두 같은 건물, 같은 층, 심지어 같은 호수도 있었어요. 페이퍼 컴퍼니, 허위 거래, 탈세,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서류를 더 봤어요. 은행 거래 내역서, 며느리 계좌, 입금 내역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출처가 불분명했어요. 무역 대금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거래처 이름이 없었어요. 그리고 출금, 현금 인출이 많았습니다. 수백만 원씩, 일주일에 한두 번, 현금 거래, 추적을 피하려는 거였죠. 손에 든 서류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범죄야. 확신했어요. 보험 사기, 허위 거래, 탈세, 모두 범죄였습니다. 30년간 이런 사건들을 다뤘어요. 증거를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했어요. 서류들을 펼쳐 놓았습니다. 식탁 위에 하나하나 정리했어요. 날짜 순으로, 종류별로, 판사의 습관이었습니다. 증거는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모든 서류, 한 장도 빠뜨리지 않고 클릭, 클릭, 셔터 소리만 들렸습니다. 50장쯤 찍었을까? 모든 증거를 담았어요. 서류들을 다시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원래 있던 대로, 구겨진 채로, 며느리가 눈치채면 안 되니까요.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사진들을 확인했어요. 선명했습니다. 글씨도 잘 보였어요. 이제 뭘 해야 하지? 생각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까? 국세청에 제보할까? 아니면 며느리에게 직접 따져볼까? 아니야.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때가 아니야. 증거가 더 필요해. 확실한 증거. 판사로 일할 때 배웠어요. 증거는 많을수록 좋다고, 확실할수록 좋다고. 며느리 방으로 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방. 책상이 보였습니다. 다가갔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서랍. 화장품들. 두 번째 서랍. 문구류. 세 번째 서랍. 잠겨 있었어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왜 잠가뒀을까? 의심스러웠어요. 중요한 게 있나 보다. 나중에 다시 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방을 나왔어요.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아니, 접이식 의자에. 핸드폰을 다시 봤습니다. 찍어둔 사진들. 하나하나 넘겼어요. 보험 청구서, 세무 서류, 거래 내역. 모두 범죄의 증거. 며느리는 몰라. 중얼거렸어요. 나를 폐품이라고 불렀지. 쓸모없다고 했지. 하지만 폐품은 쓸모가 없어. 나는 아직 쓸모가 있어. 정의를 실현할 수 있어.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 사명감. 판사로서의 사명감. 범죄는 처벌받아야 해요. 가족이라도, 며느리라도. 법 앞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노트를 꺼냈어요.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며느리의 범죄 증거 발견, 보험 사기 의심, 탈세 의심, 증거 사진 확보, 차분하게 적었습니다. 감정 없이, 객관적으로, 판결문 쓰듯이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밝은 오후,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어요. 폐품이 아니야. 나는 아직 판사야. 은퇴했지만 정의감은 여전해. 그날 오후 며느리가 일찍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요. 밝은 목소리. 응, 왔구나.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제가 아침에 뭘 했는지, 무슨 증거를 찾았는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저녁을 먹었습니다. 역시 따로.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맛이 있었습니다.
아니, 마음이 편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를 봤어요. TV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모르는구나. 폭풍 전의 고요함을. 밤이 되었어요. 방에 누워 핸드폰을 봤습니다. 저장된 사진들.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증거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더 모으면 돼. 천천히, 조심스럽게, 확실하게, 판사의 습관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 악몽도 없었어요. 증거를 찾은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달라져 있었어요. 겉으로는 똑같았습니다. 여전히 작은 방에서 지냈고, 따로 밥을 먹었고, 화장실 시간도 지켰어요. 하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이제 저는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수사관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아들과 며느리가 출근하면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방으로 갔습니다. 잠긴 서랍이 있었죠. 열쇠를 찾아야 했어요. 옷장을 뒤졌습니다. 화장대 서랍도 열어봤어요. 신발장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없었어요. 며느리가 항상 가지고 다니나 봅니다. 다른 곳을 찾았어요. 아들 방, 책상 서랍, 옷장 속, 침대 밑 꼼꼼히 살폈습니다. 30년 판사 생활, 증거를 찾는 법을 알았어요. 사람들은 중요한 걸 어디 숨길까? 눈에 띄지 않는 곳, 하지만 자주 확인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찾았습니다. 서재로 갔어요. 책장이 있었습니다. 책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두꺼운 책 사이에 USB가 하나 있었습니다. 작은 USB, 검은색, 꺼냈어요. 이게 뭘까? 궁금했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아들 노트북, 비밀번호가 없었습니다.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들이 보였어요. 폴더가 여러 개, 2023 거래, 2024 거래, 병원 서류, 영수증 원본. 클릭했습니다. 첫 번째 폴더, 엑셀 파일들이 나왔어요. 거래 내역서. 하지만 쓰레기통에서 본 것과 달랐습니다. 금액이 달랐어요. 실제 금액이 더 적었습니다. 허위로 부풀린 거였죠. 탈세를 위해서 두 번째 폴더를 열었습니다. 병원 서류, 진단서 원본들. 하지만 이상했어요. 같은 날짜에 다른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가 여러 개, 내용도 달랐습니다. 한 곳에서는 입원, 다른 곳에서는 통원, 보험사마다 다른 서류를 제출한 거였어요.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든 파일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30분쯤 걸렸을까? 모든 증거를 확보했어요. USB를 뺐습니다. 원래 자리에 꽂아뒀어요. 책도 다시 꽂았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았어요. 노트북도 껐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저장된 사진들. 이제 100장이 넘었어요. 충분한 증거, 확실한 증거.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일찍 들어왔어요. 6시쯤,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거실에서 불렀어요. 응? 나갔습니다. 아들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앉으세요. 접이식 의자를 가리켰어요.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니? 물었어요.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사정이 좀 어려워요. 그래? 네. 사업이 잘 안 되고, 대출도 있고,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부탁이 있는데, 뭔데? 연금 좀 보태주실 수 없으세요? 연금을? 네. 매달 조금씩이라도.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정민아. 네.
나도 돈이 필요해. 병원비도 나가고, 약값도 들고,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건강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고 싶었어요. 아버지, 제발이요.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저희 정말 힘들어요. 지원이도 일하고 있지만 대출 이자가 너무 커요. 그래서 아버지 연금이라도. 아들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범죄를, 숨겨둔 돈을, 허위 거래를, 보험 사기를, 연금까지 뺏으려는 거구나 생각했습니다. 정민아, 네, 나도 생각해 봐야겠다. 아버지,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지금 당장 필요한데요. 알았어. 생각해 본다니까. 저는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가려는데 아들이 뒤에서 말했어요. 아버지는 저희 사정을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돌아봤습니다. 아들을 똑바로 봤어요. 나도 힘들어. 뭐라고요? 너희가 날 어떻게 대하는지. 매일 무시당하는데. 그것도 힘들어. 아들이 입을 다물었어요. 뭐라고 반박할 수 없었던 거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들마저 이렇게 변했구나. 침대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찾았어요. 오랜 친구, 같이 판사로 일했던 동료, 지금은 변호사를 하고 있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들렸어요. 반가운 목소리. 나야, 기철아. 형님. 오랜만이지? 정말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세요? 그럭저럭.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무슨 일이세요? 상담 좀 하려고. 상담요? 응. 법률 상담. 친구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있긴 있어. 말씀하세요. 저는 천천히 설명했어요. 며느리의 범죄를, 보험 사기, 탈세, 허위 거래, 모든 걸 말했습니다. 친구는 조용히 들었어요. 증거는 있으세요? 있어. 사진으로 다 찍어뒀어.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형님, 응? 정말 신고하실 건가요?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족인데, 그래서 주변에서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법 앞에선 가족도 예외가 없어. 알겠습니다. 그럼 증거 보내주세요. 제가 검토해 볼게요. 고마워. 천만에요, 형님.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사진들을 친구에게 보냈습니다. 이메일로 100장이 넘는 사진 모두 보냈어요. 전송 완료. 화면에 떴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중얼거렸어요. 며느리도, 아들도, 아직 몰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폭풍이 오기 전, 고요함. 내일부터 달라질 거야. 확신했습니다. 노트를 펼쳤어요. 증거 확보 완료. 변호사 친구에게 전달. 신고 준비 중. 담담하게 적었습니다. 판사의 마음으로, 감정 없이, 객관적으로 펜을 내려놓았어요. 이제 기다리면 돼. 정의가 실현되는 그날을. 사흘이 지났습니다. 변호사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오전 10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형님, 저예요. 응, 기철아. 증거 검토했어요. 어때? 확실합니다. 친구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보험 사기는 명백하고 탈세 정황도 뚜렷해요.
허위 거래 기록도 있고요. 그렇지? 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신고하면 바로 조사 들어갈 겁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되지? 일단 국세청에 제보하세요. 친구가 설명했습니다. 탈세권은 국세청, 보험 사기는 금융감독원, 그리고 경찰에도 신고하셔야 해요. 복잡하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형님 이름으로 할까요? 아니면 익명으로? 익명으로. 저는 바로 대답했어요. 내 이름은 빼고 싶어. 알겠습니다. 고마워, 기철아. 형님, 한 가지만 더. 뭔데? 정말 괜찮으세요? 가족인데. 괜찮아. 이미 결심했어. 친구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 처리할게요. 고맙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생각했어요. 돌이킬 수 없는 길.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금요일 오후였어요. 친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모든 제보 완료. 다음 주부터 조사 시작될 겁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구나.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거실로 나갔어요.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보고 있었어요. 예능 프로그램. 웃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 며칠 후면 달라질 텐데. 생각했어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아들과 며느리가 출근했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엇을요? 조사가 시작될 거니까요. 오전 11시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나 봅니다. 집 전화기가 울렸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제 전화가 아니니까요. 정오가 지났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나가봤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했어요. 2명의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누구세요? 물었습니다. 국세청 조사관입니다. 한지원 씨 계신가요? 지금 없는데요. 언제 오시나요? 저녁에 올 겁니다. 그럼 저녁에 다시 오겠습니다. 명함 하나 받을 수 있을까요? 조사관이 명함을 문틈으로 넣었어요. 받았습니다. 국세청 조사사과 김민수. 감사합니다. 조사관들이 돌아갔어요. 저는 명함을 들여다봤습니다. 미소가 지어졌어요. 시작됐구나. 오후 3시 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 금융감독원입니다. 한지원 씨와 통화 가능할까요? 지금 직장에 계실 겁니다. 연락처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는 며느리 명함을 꺼냈어요. 예전에 받아둔 거였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들도 돌아갔어요. 저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아니, 접이식 의자에. 하지만 오늘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정의가 실현되고 있었으니까요. 저녁 6시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가방을 소파에 던졌어요.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지켜봤어요. 며느리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큰일 났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국세청에서 연락 왔어. 조사 나온대. 보험회사에서도 전화 왔고 며느리가 울먹였어요. 어떡하지? 전화 너머로 아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침착해. 일단 집에 갈게. 며느리가 전화를 끊었어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저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을 한 잔 마셨어요. 차가운 물. 시원했습니다. 1시간쯤 후 아들이 들어왔어요.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지원아,
여보, 며느리가 일어났어요. 둘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아들이 물었어요. 모르겠어. 갑자기 연락이 온 거야. 국세청이랑 금감원에서. 무슨 증거가 있나? 모를 거야. 조심했는데. 며느리 목소리가 떨렸어요. 누가 신고한 걸까? 아들이 중얼거렸습니다. 모르겠어. 회사 사람들? 아니면 병원?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정말 어떻게? 저는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표정은 담담했어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30년간 법정에서 수많은 범죄자들을 봤어요. 모두 똑같았습니다. 걸리면 당황하고 울고불고 변명하고 하지만 범죄는 범죄예요. 처벌받아야 합니다. 방문이 열렸어요. 아들이 나왔습니다. 저를 봤어요. 아버지, 응? 혹시 오늘 집에 누가 왔어요? 왔지. 누가요? 국세청 사람들, 금융감독원 사람들도. 아들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지원이 찾는다고 하더라. 명함 줬고. 아들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세요? 뭘? 저희 일말이에요. 나는 몰라. 거짓말이었어요.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아직은요. 아들이 방으로 돌아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또 속삭이는 소리. 하지만 이번엔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제 방으로 갔습니다. 노트를 펼쳤어요. 조사 시작됨. 국세청, 금감원 방문. 며느리 동요 중. 담담하게 적었습니다. 펜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밝았습니다. 정의의 빛이 비추고 있었으니까요. 며느리는 아직 몰라. 누가 신고했는지. 아들도 몰라.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냄새난다고 무시하던 노인이, 지하실로 쫓아낸 시아버지가, 폐품이라고 부르던 그 사람이 자신들의 범죄를 밝혀냈다는 걸. 며칠 후면 모든 게 드러날 거야. 그때가 기다려졌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안방에서 소리가 났어요. 며느리가 우는 소리, 아들이 달래는 소리. 사흘이 더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며느리는 매일 전화를 받았습니다. 국세청에서, 금융감독원에서, 보험회사에서.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퇴근하면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며느리와 속닥거렸어요. 저는 그저 지켜봤습니다. 조용히요. 목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또 조사관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경찰도 함께였어요. 한지원 씨 계십니까? 며느리가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네, 제가 한지원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보험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로 조사하겠습니다.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조사 후에 판단하겠습니다. 경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며느리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를 봤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도와달라는 눈빛.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봤을 뿐입니다. 며느리가 끌려나갔어요. 아니, 동행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경찰차가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타고 있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멀어졌어요.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이번에는 정말 소파에, 접이식 의자가 아니라 편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편안함. 오후가 되었어요.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 전화로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저 정민이에요. 응? 지원이 연락 왔어요? 경찰이 데려갔어. 뭐라고요? 아침에 경찰이 왔어. 보험 사기 혐의래. 아들이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차를 끓였어요. 녹차,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맛있었어요. 오랜만에 여유로운 오후,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들어왔어요. 얼굴이 상해 있었습니다. 지원이는요? 물었습니다. 유치장이에요. 보석도 안 되나? 안 된대요. 증거가 확실하대요. 아들이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고개를 감췄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게요. 라면을 끓였어요. 2개, 아들 것도요. 식탁에 놓았습니다. 정민아, 밥 먹어라. 식욕 없어요. 그래도 먹어야지. 아들이 일어났어요.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며칠 만에 같이 먹는 식사. 하지만 분위기는 무겁였습니다. 아들이 젓가락을 들었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 입 먹고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정말 못 먹겠어요. 억지로 먹지 마. 아버지는요? 나는 괜찮아. 어떻게 괜찮으세요? 며느리가 유치장인데. 저는 라면을 먹었어요. 천천히요. 아들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이상했어요. 아버지, 응? 혹시? 아들이 말을 멈췄어요. 뭔데? 아니에요. 말해봐. 아버지가 신고하신 거예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을 똑바로 봤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증거가 너무 확실하대요. 누군가 오랫동안 모았다고. 집 안 사람 아니면 불가능하대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봤을 뿐이에요. 아버지, 정말 아버지세요?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일어섰습니다. 가족인데 어떻게 가족을 신고할 수 있어요? 저도 일어났습니다. 아들과 마주 섰어요. 가족? 네. 너희가 날 가족으로 대했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하실로 쫓아냈지. 냄새난다고 했지. 폐품이라고 불렀지. 아들이 말문이 막혔어요. 화장실 시간도 정해줬지. 밥도 따로 먹게 했고, 손님 오면 숨으라고 했고,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게 가족이 할 짓이니? 아버지, 범죄는 처벌받아야 해. 가족이라도.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30년간 판사로 일했어. 법 앞에서 예외는 없어. 며느리만이 아니야. 너도 공범이야. 다 알고 있었으면서 모른 척 했잖아.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는 몰랐어요. 거짓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USB에 다 있더라. 너도 알고 있었어. 같이 계획했지. 아들이 뒷걸음질 쳤어요. 정말 몰랐어요. 법정에서 말해. 거기서 판단받아. 아버지. 아들이 소리쳤어요. 진짜 이러실 거예요? 저를 고소하실 거예요?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오랫동안요. 한때는 귀여웠던 아들. 자랑스러웠던 아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범죄자의 공범. 저를 무시했던 사람. 정민아. 네. 나는 이미 결심했어. 돌이킬 수 없어. 아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판사는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정의가 우선이에요. 일어나. 아버지, 일어나라고.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아들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물 범벅이었어요. 방으로 가. 네. 아들이 비틀거리며 갔습니다. 안방 문이 닫혔어요. 저는 식탁에 남았습니다. 식은 라면을 봤어요. 치웠습니다. 설거지를 했어요.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를 켰습니다. 아침 뉴스, 경제 뉴스가 나오고 사회 뉴스가 나왔어요. 그때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앵커의 목소리, 보험 사기 및 탈세 혐의로 30대 여성이 구속되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며느리 얼굴이 나왔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지만 알아볼 수 있었어요. 피의자는 수년간 허위 진단서로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무역업을 하면서 허위 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화면에 서류들이 나왔어요. 제가 찍어둔 것들. 경찰은 내부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부 제보. 그 단어가 귀에 꽂혔어요.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담담하게요. 며느리 얼굴, 경찰서 건물, 서류 더미, 모두 제가 만든 결과. 뉴스가 계속되었어요.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보험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다음 뉴스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TV를 껐어요. 충분히 봤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나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뉴스 봤어요? 물었습니다. 네.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는 할 일 다 했어. 이제 법이 판단할 거야. 아들이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산책 좀 하고 올게. 네.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70대 노인.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정의를 실현한 사람의 눈빛. 엘리베이터가 멈췄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상쾌했습니다. 걸었습니다. 천천히요. 공원으로 향했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냄새 나는 건 내가 아니었어. 범죄의 냄새, 거짓의 냄새, 그게 진짜 냄새였지.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정의는 이긴다. 언제나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구치소에 있었어요. 보석도 기각되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아들은 매일 변호사를 만났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저는 예전처럼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산책하고,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어요. 이제 지하실에 살지 않았습니다. 위층 방으로 옮겼어요. 안방 옆 작은 방. 햇살이 들었습니다. 밝았어요. 화장실도 자유롭게 썼어요. 시간 제한 없이요. 밥도 식탁에서 먹었습니다. 따로가 아니라 아들과 함께요. 하지만 대화는 없었습니다. 어색한 침묵만 흘렀어요.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아들이 일찍 들어왔어요. 5시쯤. 평소보다 이른 시간. 아버지. 거실에서 불렀어요. 응?
나갔습니다. 아들이 서 있었어요. 손에 봉투를 들고 이게 뭐니? 변호사 선임료 청구서예요. 그래, 2천만 원이에요.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사 대출도 막혔고, 카드도 한도 꽉 찼고, 저축도 다 썼어요. 그럼 아버지 도와주세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들을 올려다봤어요. 내가 왜 도와줘야 하지?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 단어가 웃겼어요. 너희가 날 가족으로 대했니? 아들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버지, 제발이요. 지원이가 감옥 가면 저도 끝이에요. 공범으로 조사받고 있어요. 알아. 아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에요. 제발 도와주세요. 한 번만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어요. 한때는 자랑스러웠던 아들. 이제는 무릎 꿇고 있는 모습. 정민아. 네. 너는 왜 몰랐을까? 뭐려? 내가 고통받는 걸.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매일 무시당했어. 냄새난다는 말 들었어. 폐품이라고 불렸어.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썼고, 밥도 따로 먹어야 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너는 뭐 했니? 죄송해요. 모른 척 했지. 편했으니까.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지원이한테 뭐라고 하면 집안이 불편해질까봐. 그냥 눈 감았지. 네. 그게 내 선택이야. 네.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거야. 아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 내서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거실에 있었어요. 무릎 꿇은 채로 돌아왔습니다. 아들 앞에 섰어요. 일어나. 네. 일어나라고. 아들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아들을 봤어요. 정민아. 네.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없어. 아버지. 내 돈은 내 노후를 위한 거야. 범죄자 변호사 비용이 아니야. 하지만 며느리는 스스로 책임져야 해. 너도 마찬가지고.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내가 알아서 해. 일을 하든, 대출을 받든. 아버지, 제발.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더 이상 할 말 없어. 나도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아들이 주저앉았어요. 소파에요. 머리를 감쌌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들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에서요. 하지만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선을 그었으니까요. 밤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안방에 들어갔어요. 문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어요. 아들, 도움 요청, 거절함, 스스로 책임져야 함, 담담하게 적었습니다. 펜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차가운 달, 제 마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일찍 나갔어요. 어디 가는지 말도 없이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을 청소했어요. 오랜만에 제대로요. 소파도 털고, 바닥도 닦고, 창문도 닦았습니다. 깨끗해졌어요. 상쾌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있는데 아들이 들어왔어요. 얼굴이 상해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니? 은행이요. 그래. 대출 신청했어요. 아들이 식탁에 앉았어요. 얼마나 나왔니? 기각됐어요. 저는 국을 마셨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신용불량자래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원이 사건 때문에
제 신용도도 떨어졌대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모르겠어요. 아들이 테이블에 머리를 묻었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식사를 마쳤습니다. 설거지를 했어요. 아들은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아들은 점점 수척해졌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었습니다. 회사도 휴직했대요. 집에만 있었어요. 하루 종일요.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응? 들어가도 돼요? 들어와. 문이 열렸어요.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침대 끝에 앉았어요. 아버지, 응?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책을 덮었습니다. 아들을 봤어요.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매일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원이 말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편하고 싶어서요. 비겁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말없이 들었어요. 아버지한테 너무 미안해요.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들이 울먹였어요. 그냥 말하고 싶었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정민아, 네. 너는 이제 어른이야. 네. 스스로 책임져야 해. 내가 대신해 줄 수 없어.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모르겠어요. 아들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열심히 살아볼게요. 지원이 없이도, 아버지 없이도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래, 그렇게 해.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문 쪽으로 갔어요.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응? 사랑합니다. 그 말을 남기고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오랜만에 들은 말, 사랑한다는 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요. 창밖을 봤어요.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빛나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며느리의 재판. 저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년간 판사석에 앉았던 제가 이제는 방청객으로요. 법정이 열렸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어요. 모두 일어나. 재판장의 목소리. 익숙한 절차. 피고인을 입장시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초췌했어요. 살이 빠져 보였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었어요. 피고인 한지원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허위 진단서를 이용하여 보험금 총 1,5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무역업을 가장하여 허위 거래를 통해 세금 8천만 원을 포탈했습니다. 숫자들이 낭독되었어요. 하나하나요. 제가 찍어둔 증거들 모두 검찰에 제출되었습니다. 변호인 측 입장은? 판사가 물었어요.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초범이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 어쩔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말을 들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속으로요. 범죄자들은 다 똑같아요. 걸리면 어쩔 수 없었다고 하죠. 증인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보험회사 조사관이 나왔어요. 증언했습니다. 피고인은 여러 병원을 돌며
각기 다른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같은 날짜에 서로 다른 병명으로요. 이는 명백한 사기입니다. 국세청 조사관도 나왔어요. 피고인의 무역 거래는 대부분 허위였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세금을 회피했습니다. 악의적입니다. 증언들이 이어졌어요. 하나같이 며느리에게 불리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재판이 끝날 무렵 판사가 물었어요.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며느리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욕심이 과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저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을 수도 없이 봤으니까요. 법정에서요. 재판이 끝났습니다. 선고는 다음 주 법정을 나왔어요. 복도에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향해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어요. 저는 조용히 나왔습니다. 아무도 저를 주목하지 않았어요. 괜찮았습니다. 그게 원했던 거니까요. 밖으로 나왔어요. 법원 앞.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판사님, 돌아봤습니다. 기자였어요. 젊은 여성.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혹시 전직 판사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으신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대답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갈까?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제보자가 판사님이신가요? 저는 기자를 봤어요. 똑바로요. 제보는 익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 됐습니다. 저는 걸어가려 했어요. 기자가 따라왔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뭡니까? 가족이라도 법을 어기면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돌아봤어요. 기자를 봤습니다. 당연합니다. 법 앞에서 예외는 없습니다. 가족이든 타인이든 범죄는 처벌받아야 합니다. 기자가 카메라를 들었어요. 촬영해도 될까요? 좋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봤습니다. 30년간 익숙한 풍경.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판사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요. 냄새 나는 건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말했어요. 양심입니다. 거짓입니다. 범죄입니다. 그게 진짜 냄새입니다.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걸어갔어요. 법원을 벗어났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갔어요.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재판 다녀오셨어요? 응. 어땠어요? 지원이는 힘들어 보였어. 그렇겠죠. 아들의 목소리가 잠잠했어요. 너는 어떻게 지내니? 저요? 응. 일자리 구하고 있어요. 작은 회사지만 면접 봤어요. 잘 됐구나. 네.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요. 버스가 왔습니다. 정민아, 버스 왔다. 네, 조심히 들어오세요. 전화를 끊었어요.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가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 풍경이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삶을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7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올라가는 동안 생각했어요. 정의는 이긴다고. 언제나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부엌에 있었어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셨어요? 응. 배고프시죠? 곧 될 거예요. 저는 거실로 갔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소파, 편했어요. TV를 켰습니다. 저녁 뉴스 시간. 사회면 뉴스가 나왔어요. 다음 소식입니다. 보험 사기 및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30대 여성. 오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화면에 법원이 나왔어요. 며느리 모습, 모자이크 되어 있었지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내부 제보로 시작됐는데요. 제보자는 신원을 밝히지 않았지만 한 전직 판사로 알려졌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제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 법원 앞에서 찍은 것, 냄새 나는 건 사람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양심입니다. 거짓입니다. 범죄입니다. 그게 진짜 냄새입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전문가 인터뷰. 가족 간의 범죄라도 신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처럼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법적 의무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뉴스가 끝났어요. 저는 TV를 껐습니다. 아들이 거실로 왔어요. 밥 됐어요. 식탁으로 갔습니다. 함께 앉았어요. 오늘 뉴스 봤어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응. 아버지 나왔더라고요. 그랬지. 멋있었어요. 저는 아들을 봤어요. 정민아. 네. 나는 옳은 일을 했어. 알아요. 후회하지 않아. 저도 이제 이해해요. 아들이 미소 지었어요. 약했지만 진심 어린 미소.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함께요. 오랜만에 같이 먹는 밥. 맛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선고 공판이 열렸어요. 저는 또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어요. 피고인 한지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며느리가 무너졌어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하지만 저는 담담했습니다. 당연한 결과, 정의로운 판결, 법정을 나왔습니다. 또 기자들이 있었어요. 판사님, 하지만 이번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갔어요. 할 말은 다 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징역 3년. 그렇군요.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슬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저는 제 방으로 갔습니다. 노트를 펼쳤어요. 마지막 장. 선고. 징역 3년. 정의 실현됨. 적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 1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집도 바뀌었습니다. 아들과 제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2층짜리 작은 집. 하지만 햇살이 잘 들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아들은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작은 회사. 월급도 적었어요. 하지만 성실히 다녔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나가 저녁 늦게 들어왔어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을 지켰습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저녁을 준비했어요. 오랜만에 하는 일. 서툴렀지만 괜찮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아들이 일찍 일어났어요. 아버지, 응? 오늘 같이 나가실래요? 어디? 시골이요. 시골? 네. 작은 집 하나 계약했어요.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무슨 집? 주말 농장이요. 작지만 텃밭도 있고 과일나무도 심을 수 있대요. 그래. 같이 가봐요. 좋지. 차를 타고 나갔습니다. 1시간쯤 걸렸어요. 도시를 벗어나 시골로 들어갔습니다. 공기가 달랐어요. 맑았습니다. 작은 마을에 도착했어요. 한적했습니다. 집들이 듬성듬성 있었어요. 저기에요.
아들이 가리켰습니다. 작은 집이 보였어요. 단층 집.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차에서 내렸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마당이 있었어요. 넓진 않았지만 텃밭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때요? 아들이 물었어요. 좋구나. 정말요? 응. 햇볕도 잘 들고. 아들이 웃었습니다. 환하게요. 오랜만에 보는 밝은 얼굴.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간단한 가구들. 침대, 식탁, 의자. 작은 부엌. 화장실도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시원했어요.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웠어요. 뒤쪽에 나가봤습니다. 작은 밭이 있었어요. 흙을 만져봤습니다. 부드러웠어요. 여기에 뭘 심을까? 아들이 물었습니다. 고추는 어때? 좋죠. 상추도요. 토마토도 심자. 아들이 신이 났어요. 감나무도 심을래요. 감나무? 네. 여기 구석에. 그래, 좋지. 저는 그 자리를 봤습니다. 감나무가 서 있는 모습 상상했어요. 좋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마을 식당으로 갔어요. 작은 식당. 할머니가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가운 목소리. 둘이서 된장찌개를 시켰어요. 뚝배기가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맛있었어요. 아들과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대화를 나눴어요. 이번 주는 어땠니? 괜찮았어요. 일은 힘들지 않고? 괜찮아요. 배우는 게 많아요. 잘하고 있구나. 아버지 덕분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열심히 하는 거지. 아들이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를 마쳤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을을 걸었어요. 작은 개울이 있었습니다. 물이 맑았어요. 다리에 앉았습니다. 발을 담갔어요. 시원했습니다. 아버지, 응? 지원이 만나러 가실 거예요? 저는 물을 받습니다. 흐르는 물을요. 모르겠다. 갈 필요 없으면 안 가도 돼요. 그래. 네. 아버지 편한 대로 하세요. 고맙다. 아들이 옆에 앉았어요. 저도 발을 담갔습니다. 둘이서 물을 보며 앉아 있었어요. 말없이요. 하지만 편안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파트, 짐을 풀었습니다. 저는 베란다로 나갔어요. 작은 화분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산 거예요. 고추 모종, 상추 씨앗, 물을 줬습니다. 초록 잎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작지만 생명력이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나왔어요. 잘 자라고 있네요. 응, 싹이 나왔어. 다음 주말에 시골집 가서 여기 옮겨 심어요. 그러자 저는 화분을 받습니다. 작은 생명, 새로운 시작. 저녁을 준비했어요. 간단한 식사, 김치찌개, 계란말이, 함께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아들이 말했어요. 예전보다 나아졌지? 많이요. 진짜 맛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뿌듯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함께 했습니다. 아들이 닦고 제가 말렸어요. 팀워크가 좋아졌더군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회면 뉴스, 보험 사기 관련 특집, 화면에 익숙한 얼굴이 나왔어요. 1년 전 사건, 며느리 사건, 재연 드라마였습니다. 내부 제보로 시작된 이 사건은 가족 간 범죄 신고의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전문가가 나와 말했어요. 법 앞에서 예외는 없습니다. 가족이라도 범죄는 처벌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이 그 선례가 됐죠.
뉴스가 끝났어요. 저는 TV를 껐습니다. 아들이 저를 봤어요. 아버지, 응? 후회하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옳은 일을 했어. 네. 다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다만 뭐예요? 가족이 함께 행복할 수 있었다면 더 좋았겠지. 아들이 제 손을 잡았어요. 지금도 행복해요. 아버지,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정민아, 네, 너는 잘 크고 있어. 아들이 웃었어요. 그날 밤, 방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지하실에 살던 때, 냄새난다는 말 들었던 때, 폐품 취급받던 때, 모든 게 악몽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햇살 드는 방에 누워 있었어요. 아들과 함께 밥을 먹었고, 시골집도 생겼습니다. 평화로운 일상, 그게 제 삶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베란다로 나갔어요. 화분을 봤습니다. 고추잎이 더 자랐더군요. 상추도 조금 더 컸어요. 물을 줬습니다. 초록빛이 싱그러웠어요.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아침 드세요. 응.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토스트와 커피, 간단한 아침.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오늘 뭐 하실 거예요? 산책 좀 하려고. 저도 같이 갈까요? 너는 쉬어. 피곤하잖아. 알겠어요. 저는 외출 준비를 했어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걸었습니다. 천천히요. 공원으로 갔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조깅하는 사람, 산책하는 사람, 강아지와 걷는 사람,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웠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받았어요. 여보세요? 판사님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변호사입니다. 한지원 씨 변호를 맡았던, 한지원 씨가 면회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만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며느리, 1년 만에 듣는 이름, 만나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면회 가겠습니다. 토요일 오전, 교도소로 갔습니다.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며느리가 앉아 있었어요. 많이 변했더군요. 야위었습니다. 머리도 짧아졌어요. 얼굴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앉았어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며느리도 들었어요. 잠시 침묵, 오랜 침묵.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응, 죄송합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아버님을 그렇게 대했던 거, 냄새난다고 했던 거, 폐품이라고 불렀던 거, 모두 제 잘못이에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어요. 담담하게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어요. 알아요. 범죄도, 가족을 무시한 것도 모두 대가를 치러야 해. 네.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남은 시간 잘 보내. 출소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요? 응. 사람은 변할 수 있어. 내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며느리가 또 울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일어났어요. 뒤돌아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한번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문을 나왔어요. 교도소를 벗어났습니다. 햇살이 밝았어요.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봄이었습니다. 완연한 봄. 꽃이 만개했어요. 벚꽃, 개나리, 진달래. 아름다웠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녀오셨어요? 응. 어땠어요? 많이 변했더라. 그렇군요. 언젠가는 나올 거야. 그때 다시 시작하겠지.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점심을 먹고 시골집으로 갔습니다. 화분을 가지고요. 텃밭을 만들었어요. 흙을 파고 모종을 심었습니다. 고추, 상추, 토마토. 하나하나 정성껏 아들도 함께 심었어요. 땀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즐거웠어요. 마지막으로 감나무를 심었습니다. 구석자리에 작은 묘목. 하지만 튼튼해 보였어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이 나무 이름은 뭐예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양심나무다. 양심나무요? 응. 쓰러지지 않거든. 아들이 웃었어요. 물을 줬습니다. 충분히요. 뿌리 내리라고. 잘 자라라고. 해가 기울었어요. 집 앞에 앉았습니다. 아들과 함께요. 노을을 봤어요. 붉은 노을.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아버지. 응? 행복하세요?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응. 지금이 가장 행복해. 아들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함께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 봄바람. 감나무 잎이 흔들렸어요. 작지만 생명력 있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봄이구나. 정말이었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제 인생에도 다시 햇살이 비추고 있었어요. 냄새난다고 무시당했던 시간, 지하실에 갇혀있던 시간, 모두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햇살 아래 새로운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